오늘은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크레타 섬으로 떠나볼 거예요. 제우스가 태어난 이야기부터 유럽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된 에우로페, 그리고 미노타우루스의 미궁,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빛났던 미노아 문명까지. 자, 모두 함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크레타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지중해에서는 5번째, 세계에서는 88번째로 큰 섬이죠. 우리나라 제주도의 4.7배나 돼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크레타는 신들의 고향 같은 섬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속 수많은 전설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제우스의 탄생이에요.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많은 신들이 태어났어요. 그중 막내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가 준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때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에게 끔찍한 예언을 남기죠. 바로 크로노스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벌벌 떨었어요. 왕좌를 잃고 싶지 않았던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면 되겠군.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어요. 첫째 헤스티아, 둘째 데메테르, 셋째 헤라, 넷째 하데스, 다섯째 포세이돈. 불쌍한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뱃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레아는 매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아는 또다시 아이를 가졌어요. 바로 제우스입니다. 레아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지혜를 빌려주었어요. 기름진 크레타 섬에 가서 아이를 몰래 낳으렴. 그리고 크로노스에게는 아이 대신 돌을 강보에 싸서 죽어라. 레아는 몰래 어둠을 뚫고 크레타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동굴에서 제우스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가이아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되었죠. 레아는 큰 돌을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건넸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무 의심 없이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제 그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 돌 대신 가장 무서운 아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제우스가 장성하자 드디어 때가 찾아왔습니다. 제우스는 할머니 가이아에게서 특별한 구토약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크로노스 몰래 그 약을 포도주에 타넣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크로노스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억지로 삼켰던 것들을 하나하나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먼저 돌에 뱉어냈고 이어서 예전에 삼킨 아이들을 거꾸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토해낸 그 돌을 델포 위에 세워두었지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표징이자 경이로움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자 제우스는 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제우스가 타르타루스에서 풀어준 키클롭스 삼형제는 외눈박이 거인들이었는데 사실 이들은 옛날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어요. 번개, 스테로페스, 천둥, 브론테스, 빛, 아르게스였어요. 키클롭스들은 고마움을 표시로 신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천둥과 번개, 벼락,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다스리는 삼지창, 그리고 하드스에게는 쓰면 보이지 않게 되는 황금투구를 주었습니다. 티탄족인 이아페토스의 아들들 중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편에 서시 싸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장상인 아틀라스는 거인족, 즉 티탄 편에 섰죠.
이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조언했습니다. 어둠 감옥 에레보스에 갇혀있는 백손이들을 풀어라. 제우스는 그들에게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주어 힘을 되찾게 했고 백손이들은 제우스를 돕기로 약속했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백손이들이 거대한 바위를 티탄족에게 쏟아 부은 동안 제우스는 벼락을 던졌습니다. 결국 티탄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쟁이 끝난 후 제우스는 티탄들을 깊은 지하 감옥인 타르타로스로 보내고 백손이들에게 그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세상 끝자락에서 하늘을 두 손과 머리로 떠받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티탄 신족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가 끝난 뒤 올림포스 신들은 제비를 뽑아 세상을 나누었죠. 그 결과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신들이 살던 올림포스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에우로페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햇살처럼 빛나는 피부와 별빛 같은 눈을 가진 누구나 반할 만큼 고운 모습이었죠. 제우스는 멋진 하얀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페가 시녀들과 꽃을 따고 있던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온순하고 신비로운 황소는 마치 마법 같은 매력을 풍겼죠. 호기심 많은 에우로페는 그 등을 쓰다듬다가 결국 황소 위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소는 바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부서지고 흰 거품이 튀어오릅니다. 놀란 에우로페는 황소의 뿔을 꼭 잡았지만 그 황소가 사실 제우스라는 건 전혀 몰랐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크레타 섬. 황소는 다시 제우스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오. 나는 신들의 왕 제우스. 이제 당신은 내 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요. 제우스는 그녀에게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황금 목걸이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청동으로 된 자동 인형 경비병, 탈로스, 절대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개, 라일라푸스, 그리고 절대 빗나가지 않는 창까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미노스는 훗날 크레타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둘째 라다만튀스는 정의로운 심판자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사르페도는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죠. 미노스는 사후, 동생 라다만티스,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아이아코스와 함께 그리스 신화의 지하세계인 하데스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판관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우스는 에우로페와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밤하늘에 황소자리를 만들어 남겼습니다. 에우로페에게도 유명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카드모스는 그리스의 알파벳을 전해준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유럽 대륙의 이름이 에우로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말 속에도 이 신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수천 년 후 인류가 우주를 관찰하면서 제우스의 다른 이름,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 로마 신화의 유피테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유로파의 이름은 이렇게 신화, 별자리, 유럽 대륙, 그리고 우주 속에까지 남아있는 거죠. 에우로페는 나중에 크레타 왕 아스테리온과 결혼하였고 그녀의 세 아들은 크레타의 왕자로 성장했어요. 시간이 흘러 에우로페의 첫째 아들 미노스는 크레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신의 뜻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죠. 당신이 정말 나를 지지한다면 바다에서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황소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포세이돈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거대한 황소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경의에 휩싸였고 미노스는 왕으로서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미노스는 차마 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대신 다른 황소를 바쳤습니다. 결국 약속을 어긴 것이죠. 분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미노스, 내 아내 파시파에가 저 황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믿기 힘들지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 파시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며 황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여기엔 또 다른 신의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파시파의 아버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였어요. 그는 어느 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전쟁의 신 아레스와 몰래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프로디테의 남편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일러 바쳤지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아프로디테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포세이돈의 저주에 힘을 보태 파시파에가 황소를 사랑하게 만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괴로움에 빠진 파시파에는 결국 천재 발명가 다이달로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다이달로스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암소를 만들어주고 파시파에는 그 안에 숨어 황소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상도 못할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두 발로 서 있지만 몸은 사람 같고 머리는 황소인 괴물. 바로 미노타우로스였습니다. 미노스는 이 끔찍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거대한 미궁 라비린투스를 짓게 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복잡한 길 속에서 미노타우로스는 숨어 살게 되었죠. 미노스 왕에게는 안드로게오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아테네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어떤 전설은 그가 아테네의 큰 축제 파나테네이아에서 승리를 거두자 아테네 사람들이 질투에 살해했다고 전합니다. 또 어떤 전설에서는 그가 마라톤에 있던 크레타의 황소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이 황소는 사실 그의 어머니 파시파에와 관련된 저주받은 황소였죠. 어떤 이야기이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아테네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 분노한 미노스는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아테네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아테네는 정기적으로 소년 7명과 소녀 7명을 크레타로 보내 미궁 속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바쳐야 했습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매년, 또 다른 전설에서는 7년이나 9년에 한 번씩 이 희생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차례가 다가오자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자원했습니다. 내가 이 괴물을 쓰러뜨리겠다. 자신의 백성들을 적에게 바치는 왕국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는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에게 약속했죠. 제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돌아오면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달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검은 돛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테세우스가 크레타에 도착했을 때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그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를 돕기로 마음먹었죠. 아리아드네는 지혜로운 장인 다이달로스에게 조언을 고한 뒤 실타래를 건네주며 테세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미궁은 너무 복잡해서 들어가면 길을 잃을 거예요. 이 실을 풀면서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테세우스는 용감히 미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마침내 미노타우로스를 마주했죠. 그는 맨손으로 또는 무기 하나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괴물을 쓰러뜨리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미궁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아드네와 함께 크레타를 떠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돌아오는 길에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낙소스 섬에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전설마다 다르지만 그녀는 결국 다른 신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왠지 이 이야기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와도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지요. 다행히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와 결혼하여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로 돌아오던 길 테세우스는 약속을 잊고 돛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멀리서 검은 돛을 단 배를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슬픔에 잠긴 그는 절벽에서 몸을 던졌고 그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아이게이아 바다, 즉 에게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게우스가 세상을 떠나자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모험과 용기는 지금도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전설로 전해지고 있죠.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고 미궁에서 탈출하자 미노스 왕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분명 다이달로스가 아리아드네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미노스는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이달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깃털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밀랍으로 고정해둔 뒤 두 쌍의 거대한 날개를 만들었죠. 이제 하늘을 날아 섬을 벗어나자. 그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얘야, 너무 높이 날아 태양에 가까이 가지 말고 너무 낮게 날아 바닷물에 젖지도 마라. 나를 따라만 와야 한다. 드디어 두 사람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새처럼 바다 위를 나는 그들의 모습에 섬 사람들은 경이로워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하지만 어린 이카로스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유를 느낀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렸죠. 뜨거운 태양빛에 날개의 밀랍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갔고 결국 이카로스는 맨팔로 허공을 휘젓다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바다 위에서 아들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카로스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다이달로스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카로스가 떨어진 바다 가까운 땅에 그의 이름을 붙여 이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은 지금도 에게해에 남아 있으며 이카로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게해 남쪽 크레타 섬에서 꽃피운 유럽 최초의 문명, 바로 미노아 문명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3100년부터 기원전 1100년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러던 20세기 초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을 발굴하게 됩니다. 발굴 과정에서 밝혀진 건물과 유물들은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주목된 인물이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크레타의 지배자 미노스 왕이었지요. 에반스는 이 전설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밝혀진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크레타 섬은 지리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바닷길 한가운데 있었어요. 땅은 농사짓기 좋았지만 금속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노스인들은 바다로 나갔어요. 그들은 뛰어난 상인이었습니다. 이집트, 레반트, 아나톨리아까지 교역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널리 퍼뜨렸죠. 또한 미노시인들은 크리타 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토리니, 키테라, 로도스 같은 섬에도 정착했고 일부 지역은 청동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 미노스 문화의 흔적을 간직했어요. 이집트 테베의 벽화에는 케푸티우라고 불린 미노스인들이 파라오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미노아 문명에서 궁전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크노소스 궁전이에요. 축구장보다 훨씬 넓은 이 건물은 왕의 집이라기보다는 행정, 종교, 경제가 모두 모인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16개의 저장고에는 거대한 항아리, 피토이가 가득했는데요. 공동체의 곡식과 물품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나누어 주며 경제를 조절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여왕의 방에는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손잡이를 내리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큰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부으면 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면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궁전에는 언덕 위의 샘에서 물을 끌어와 테라코타 파이프를 통해 중력으로 흘려보내는 정교한 급수 시스템이 있었고 폭우에 대비한 배수 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위생과 편리함을 고려한 뛰어난 기술이었지요. 궁전의 벽에는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도 남아 있습니다. 황소 뛰어넘기 장면, 돌고래가 헤엄치는 그림, 행렬을 묘사한 장면은 미노아인의 생활과 종교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특한 미노스식 기둥과 건축 기술 역시 대단했답니다. 특히 황소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 에우로페를 납치한 이야기. 미노타우루스 전설까지. 크레타와 관련된 신화에는 유독 황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발굴된 유물에서도 황소 제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벽화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대한 황소의 등을 뛰어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있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소 모양의 의식용 잔, 불라이톤이에요. 황소 머리에 금빛 불이 달린 모습,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황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이자 의례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노아 문명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쓰던 문자, 크레타 상형 문자와 선형 문자 A가 아직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사제나 엘리트 집단이 통치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 안에는 왕좌의 방도 있는데 그리핀 그림으로 둘러싸인 돌 왕좌가 놓여 있죠. 이것이 왕의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여신을 위한 성소였을까요? 정답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미노아 문명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기원전 16세기 테라 화산이 폭발했어요. 거대한 쓰나미가 크레타 섬을 덮쳤고 도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토리니 섬의 아크로티리 마을은 화산재에 묻혀 사라졌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에게의 폼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은 아틀란티스 전설의 후보지로도 거론됩니다. 이후 미노아 문명은 점차 쇠퇴했고 기원전 1450년 이후부터는 본토의 미케네 문명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찔렀다는 이야기는 이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기원전 1100년 무렵 미노아 문명은 미케네 문명과 함께 무너집니다. 다른 지역의 청동기 문명, 히타이트, 우가리트 왕조, 카시트 왕조가 사라지고 이집트도 힘을 잃었죠. 바다 민족의 침입과 긴 가뭄이 동지중의 전체를 흔든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는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까지 이어진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에서 전해진 알파벳을 발전시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가 탄생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 무너지면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은 페니키아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레바논 삼나무와 자줏빛 염료, 그리고 뛰어난 항해 기술로 명성을 얻었죠. 페니키아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어 페네쿠, 즉 목수의 땅에서 유래했는데 이 이름은 그 지역에 많던 레바논 삼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레바논 삼나무는 굵고 단단하며 향기로운 데다가 잘 썩지 않아서 배와 사원, 궁전을 짓는 데 널리 쓰였고 아주 값진 자원이었어요. 덕분에 페니키아인들은 목재와 기술을 교역하며 부와 명성을 쌓을 수 있었고 레바논 삼나무는 오늘날까지도 레바논의 상징으로 남아 국기에도 그려져 있답니다. 삼나무와 함께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상품이 있었는데 바로 티리언 퍼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과 부를 상징한 특별한 색이었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인을 포이닉스인, 자주색 사람들이라 불렀고 로마인들은 포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포에니의 식민지였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는데 바로 카르타고였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미노아인은 현대 유럽인, 특히 크레타 섬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했어요. 이집트나 리비아 사람들과는 달랐고 오히려 신석기 시대 유럽인과 많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노아인과 미케네인은 서로 닮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노아인은 크레타 섬에서 발전해 신석기 유럽인과 더 가까웠고 미케네인은 본토 그리스에서 성장하면서 동유럽과 초원지대 사람들의 혈통이 섞여 좀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니게 되었답니다. 정리하자면 미노아인은 단순히 사라진 문명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인들에게 직접적인 뿌리를 남긴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찬란히 빛났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럽 최초의 문명, 미노아 문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궁전, 신화, 황소, 그리고 바다. 정말 신비롭고 매혹적인 문명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미노아 문명과도 얽혀있는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 아틀란티스 전설로 찾아올게요.